갑자기 밤에 견디지 못하게 잠을 못 잔다거나 완해기의 아픈 통증에 비해서 염증기 때 10배 정도 통증이 올라가요. 10배나 그렇죠. 네, 네. 와. 베이스라인의 통증이 가다가 확 나빠질 때 이걸 가라앉힐 때 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꼭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있어요. 뭘 먹으면 좀 좋아지나요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식품, 특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책임지는 무릎이 아파요의 김한태입니다. 저희가 늘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또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약으로만 이렇게 버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약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약 안 드시고 버티는 분이 계신데 과연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약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약을 좀 신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원장님은 어떤 편이세요? 약을 좀 신봉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와 반대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입증된 효과가 있는 약은 가급적이면 네. 의사 선생님의 권고에 따라 먹게 되고 저도 꾸준히 먹는 약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제 보조제를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먹으면은 아 이거 통증이 좀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약으로 버티시는 분이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우 난 약은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안 먹고 버티시는 그런 분들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이제 약에 대한 어떤 그 환자들의 반응은 네.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좀 달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이 약을 잘 먹나요? 안 먹나요? 네,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 약 되게 잘 먹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놀랐는데요. 관절염 약에 대한 복약 수능도 세계 랭킹을 조사한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들이 꽤 열심히 잘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약 수능도 2위입니다. 꼴찌에서. 아, 잘 안 먹는 게 2위인 거예요? 네네네. 이야, 우리가 네. 그 정도로. 예, 그런데 진짜 이제 정작 환자들을 만나보면 실감이 갑니다. 대부분의 이제 관절염 약은 진통 소염제이고 네. 관절염의 근본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모든 환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의사들도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약이 과용돼서 오남용이 될까봐 드리는 경고인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의 반응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면 난 안 먹을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 이게 복약 선응도구나 안 드시는구나. 근데 왜 오셨나요? 아파서 오셨습니다. 근데 아파서 오셨는데 약은 안 드시겠다고 하고 주사는 참 좋아하세요. 아, 주사를 오히려 네, 좋아하시고 네, 네. 약 먹는 건 안 네.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사와 각종 돈 많이 드는 비급여 치료, 뭐 재충격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물질을 써가지고 무언가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치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사를 맞았더니 바로 다음날 좋아지시더라. 그런 주사는 어떤 형태든 스테로이드를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주사제 중에 당장의 진통 효과가 있는 주사는 없습니다. 그냥 장기적인 연골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하이알루론산 중심의 충격 완충을 해주는 주사이지요. 그래서 그 주사는 맞았다고 다음날 좋아지는 그런 식의 주사는 아니거든요. 반면에 진통 소염제 계통의 약들은 적어도 70년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약과 관련된 과학에 계속 나와 있고 연구가 돼 왔던 발전의 어떤 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의사가 처방을 권했는데도 약을 드시지 않는 것은 의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치료에 대한 그 반응인 거죠, 환자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관절염 약은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다라고 이제 선입견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에 대한 좀 오해와 진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절염에서 쓰는 기본적인 약, 특히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약은 진통 소염제입니다. 진통 소염제. 예,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좀 막아주고 통증을 줄이는 약이죠. 하지만은 이것이 단순 진통제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단순 진통제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약은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타이레놀, 그렇죠.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 약은 아주 효율적으로 진통을 줄 수가 있는데 통증을 막아주고 해열도 하죠. 근데 얘가 그리고 우리가 소염작용도 하나요? 소염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뭐 의학적 안정성으로 보면은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을 하루에 8개까지 먹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전한 없다고. 편이군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소염작용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관절염 약으로서 중요한 한계거든요. 관절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절염은 늘 똑같이 아픈 게 아닙니다. 날씨도 타고 어느 날은 좀 붓고 무리하면 저녁에 아주 네. 견딜 수 없이 아프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좀 멀쩡한 것 움직이면 같고. 또 괜찮고 결국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는 늘상 아플 때가 아니고 어쩌다가 갑자기 아플 때가 그렇죠. 있는데 관절염이 그렇게 아팠다 좋아졌다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아팠을 때 염증기를 겪게 되거든요. 이 염증기를 가라앉혀서 평소에 아픈 정도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진통소염제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프냐? 통증이 악화되지 않았을 때 완해기에 아픈 통증에 비해서 염증기 때 10배 정도 통증이 올라가거든요. 10배나 그렇게 아파요? 네, 네. 와. 이때 병원에 오고 싶고 무언가 주사도 맞고 싶고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해줬단 말이죠. 그 약을 드시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나아질 네, 수 있는데 네. 그걸 안 드셨기 때문에 또 네네네.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반대 캠페인을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약국에서 그냥 모든 약들을 처방을 해주시던 네. 때가 있었어요. 조제약이라고 했죠. 그 약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들어와 있었고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수술도 못 받고 아픈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너무나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화 사고가 아주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벌써 3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약화 사고가 일어날 그렇죠, 만큼 무슨 이상한 조제약이 많은 게 아닌데 그때의 후유증으로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반대의 어떤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가 처방해준 안전한 약들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허와씨를 말씀드리고 싶다. 진통소염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진통소염제는 잘 알려진 효과가 있고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풀었으면 복잡하지만 콕스 제제라고 하는 몸에 효소가 있는데 이거는 좋은 작용과 나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이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이 효소가 달리 구분되지 못했어요.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콕스라고 하는 제제를 억제함으로 해서 소염작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아파서 좋은데 부작용이 있죠. 좋은 기능을 하는 그 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위점막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피가 나오면 이제 굳게 만들고 신장에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했던 그 기능이 좋은 기능인데 요 좋은 기능까지 억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약이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얼굴이 붓고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나중에 잘못되면은 위궤양이나 이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는 1990년대까지의 어떤 의학의 한계이고 그 이후엔 이미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예, 35년 전의 일이고 그때 이후에 요게 좋은 기능을 하는 건 콕스1 나쁜 염증을 만드는 거는 콕스2 다른 효소구나. 그래서 콕스2만 선택적으로 이제 억제하는 약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네네네. 최근에 의사들이 처방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콕스1의 이제 그런 좋은 기능을 억제하지 않고 콕스2만 이제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공포나 이제 부작용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된 거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느 정도 감소됐느냐? 20배 정도를 억제하는 정도로 약은 발전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졌지만 이제는 네. 장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된 약이 네네네네. 됐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 말씀드린 대로 염증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통증이 갑자기 밤에 견디지 못하게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쑥쑥하면서 붓는 느낌도 있고 계단을 내려가다 잘못해서 삐끗했더니 다음 날은 뭐 꼼짝 못했고 이럴 때 그 약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3, 4일 정도로 이 약을 먹을 때 10배 정도 염증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면 병원에 급히 와서
선생님 저 좀 뭔가 좀 수술해 주세요. 아니면은 주사를 좀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처방받은 약이 옆에 있을 때 그 약을 3, 4일만 먹어도 가라앉을 일로 병원에 오시고 의사가 처방해주면 약은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방을 해드렸고 또 드세요 했는데도 안 드신다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게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에 약물 오남용도 좀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제약기술의 한계 때문에 왔던 관절염 약의 나쁜 그 부작용 요게 같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닌 선택적 억제제를 잘 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믿고 이제 쓰시되 제가 그래도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석 달 동안 매일 거르지 말고 약을 드세요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처방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2달치 약을 주고 이건 진통소염제고 평소에 아플 때는 안 드셔도 되지만 평소와 다르게 날씨를 탄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막 올라올 때는 꼭 3, 4일 약을 먹고 끊으십시오. 그러면 환자분의 어떤 관절염 단계에서는 6개월 동안 2달치 약으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약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분들이 꼭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있어요. 뭘 먹으면 좀 좋아지나요를 묻습니다. 이제 어떤 식품, 특히 엄마라면은 아이들에게 아니면 나 스스로 무언가 자연식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 관절염에 좋은 그런 것이 이제 있겠다. 의사 선생님한테 권고를 받아서 난 이렇게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이제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자연식에서부터 나온 건강 보조식품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연골 성분이 있는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화씨, 무슨 뭐 어떤 홍합 추출물.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식품 중에 의사가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할 만큼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보조제는 또 열심히 네. 찾아서 드시잖아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아주 유행이었던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약은 미국 정형외과 그 학회의 진료 지침서에는 글루코사민을 먹지 않은 것을 권장한다가 A등급에 나와 그래요?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라면 글루코사민을 먹지 못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건강 보조식품이 좀 효과 별로 없다는 거죠.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왜 그런가? 글루코사민은 실제로 우리 무릎 연골에 있는 성분입니다. 자연에도 있기 때문에 무릎에 있는 성분을 자연에 있는 성분을 먹음으로 해서 보강시키는 게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흡수율에 있습니다. 이게 이 성분이 있다고 먹으면 무릎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방사선 동위원소로 검사를 해서 약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몸에 어디에 가 있는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관절에 쫙 퍼져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를 해봤더니 모두 방광에 있습니다. 오줌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조제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처방된 약만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약을 이제 두시다가 꾸준히 끝까지 드시면 좋은데 중간에 이제 살만한데 그러면서 끊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시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염증기 때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약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이 7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약이라 하더라도 이 약에 따른 개인적인 어떤 작용과 부작용이 그 개인에게 다르기 맞는 때문에 이런 약들이 또 있군요. 이 약이 효과가 없으면은 비슷한 다른 계통의 약을 바꿔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약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보통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신다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은 이제 약물 지도나 어떤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지도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약에 굉장히 또 의존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편인가요? 네, 있죠. 이제 오히려 이제 과거형인데 1990년에서부터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소화기 계통의 위궤양, 그 십이지장 궤양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약을 많이 먹다 생긴 약화사고였습니다. 그때 생긴 오명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이제 안 먹는데 보통 진통소염제 계통의 과거 약을 3개월 이상을 매일 그냥 의사의 처방대로 먹으면
상당한 확률로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약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어떤 이제 약이 개발되기도 했고 그 약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은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별로 효과도 없는데 관절염 때문에 베이스라인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0으로 가라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 아니고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수술이겠죠. 그런 강력한 중재가 도움이 될 거고 약은 아까 말한 대로 베이스라인의 통증이 가다가 확 나빠질 때 이걸 가라앉힐 때 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관절염 관리의 3가지. 운동은 매일, 약은 가까이, 주사는 멀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무릎 건강 신경 쓰시면서 약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궁금증들이 좀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귀한 얘기, 저희가 맨날 귀한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던 분들이 실제로 회복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이 스토리에 약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들으시면 그렇게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러실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될지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